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 이제 통신공학 국어 기출문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문 문제 통신은요, 일단 범위는 전반적으로 넓게 잘 잡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범위, 시험 나오는 범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짜, 지금까지 낸 문제 중에서 제일 범위적으로는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말로써 냈는 건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잘 못 받아줘가지고, 틀릴 만한 문제들은 몇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이게 고득점을 해가지고 한 80, 고득점을 하면 그냥 틀릴 거 틀리고, 이제 시험장이니까요. 한 84에서 88, 뭐 그 정도가 좀 잘한 친구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리라고 했던 약간의 꼬아서 낸 문제들 다 틀린 사람들은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근래에 본 문제 중에서 범위적으로는 제일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어 시험 문제들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패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제 풀면서 해봤던 게 이번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신호 ST가 5 플러스 3 사인 40파이T 플러스 4 사인 100파이T 플러스 7 사인 300파이T는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들의 합쳐진 복합 신호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다른, 이건 주파수가 0, 주파수가 20, 주파수가 50, 주파수가 150 이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다른 이런 정연파들이 합쳐진 복합 신호다. 다음 보기 중에서 ST의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 값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니까 0, 20, 50, 150이 아닌 것, 20. 보기를 제가 잘못했는가 봐요. 거기 3번 보기가 0이네요. 그죠? 그래서 20, 0, 150은 있고 100은 없죠. 그죠? 4번 보기다. 이걸 드래그 했는데 뭔 숫자가 이상하게 꼈는가 봐요. 자, 2번. 통신 신호가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송 매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호 전송의 손상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내주는 곳에서 채널상에서, 그죠?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TXS, RS로 이게 신호가 손상되는 거예요. 손상 요인. 채널의 전송 용량, 이건 전혀 손상하고 상관없고 채널에서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정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이거니까, 그죠? 잡음, 왜곡, 감쇄,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1, 2번은 그냥 시국고 답을 냈던 것 같고, 그죠? 통신 채널에서 잡음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통신 채널의 대역폭이 200Hz이고, 최대 전송률이 3200bps로 전송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보호비트 수 하니까, 이건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채널에서 채널 용량 C는 2BW의 로그 2의 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200이고요. 이건 200이니까 200 곱하기 2니까 400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200을 만들려면 8이 되면 되고, 그러면 이 값이 8이 되려면 이 m이 256이 돼야 되나요? 2의 8승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태 수가 256개, 그죠? 2의 8승계니까 256개의 상태 수를 만드니까 이게 하나의 심볼당 비트 수는 몇 비트가 돼야 된다고요? 8비트가 돼야 된다라는 그거고, 그게 이 8비트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비트 수는, 이거 드래그 했는데 왜 드래그 수치가 엉터리가 되죠? 24, 8, 16인데, 여기 24, 8, 16인데, 그죠? 드래그를 했는데, 좀 엉터리 값이 드래그가 되어버렸네요. 한글 파일로 주면 참 좋을 건데. 자, 4번입니다.
임의의 변조 방식을 적용한 후 아날로그 통신 신호의 변조 속도가 2400보였고 데이터 전송률이 9600bps였다. 본 신호에서 적용되는 변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변조 속도가니까 심볼률이죠. RS가 2400. 그 다음에 RB는요 9600. 이 RB는 RS에다가 하나의 심볼당 비트 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2400에다가 역시 4를 곱하면 9600이 되니까 얘는 하나의 심볼당 4비트. 하나의 심볼당 4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변조 방식은 16함. 임의의 주파수 F를 갖는 ST가 8sin 2πft 인 아날로그 신호 ST를 PCM 방식으로 변조하였다. 여기서 양자화된 신호는 3비트 부호화를 했을 때 양자 레벨 간의 간격의 크기.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 할 때도 했고 실제 약간 조심을 해줘야 될 게 이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8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이때 양자 비트 수가 3비트면 8칸을 나누거든요. 그럼 8칸을 나누면 한 칸당 얼마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8을 8칸을 나눈 게 아니라 8에서 8이니까 16을 8칸으로 나눠야 되니까 한 칸당은 2V가 돼야 된다라는, 이건 조심해 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8을 8칸으로 나눠가지고 답을 1로 적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건 모의고사 하면서도 정리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자, 통신 회선 이용 방식 중에서 하나의 링크에 연결된 두 단말 장치는 링크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단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보내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송수신을 할 수 있다. 송신도 하고 수신도 가능하다. 서로. 근데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은 전이중인데, 전화 같은 전이중인데, 그죠? 지금은 한꺼번에 동시에는 송수신을 할 수 없고, 송신을 할 때는 수신만, 반대쪽은 수신만 하고, 그리고 수신을 할 때는 반대쪽은 송신만 하고, 이렇게 얘가 송신할 때는 얘는 듣고만 있고, 얘가 송신을 하면 얘는 듣고만 있고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반이중 방식이다. 이건 뭐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동기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통해서 M개의 송신 장치가 보낸 신호가 수신되었다면 하나의 프레임에 담긴 타임 슬롯의 최소 개수가 몇 개냐? A, B, C, D, E, F, 뭐 이렇게 F까지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타임 슬롯을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다중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통신. 이게 TDM이고, 그러면 여기 때 볼 때는 A 보내고, B 보내고, C 보내고, D 보내고, E 보내고, F 보내고, 다시 A 보내고, 그죠? B. 물론 다 보내고 나서 프레임 동기 비트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통해서 M개의 송신 장치가 보낸 신호가 수신되었다. 이게 동기식이에요. 동기가 딱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프레임 동기 비트에 대한 개념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M명을 동기식으로 해서 보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담긴 타임 슬롯. 이 타임 슬롯은 요거잖아요. 요거 개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M명이니까. M개니까 이 타임 슬롯, 한 프레임이 여기잖아요. 이 보내고 나서 A를 보내고 나서 다시 A를 보낼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적 간격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내에 있는 타임 슬롯.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가지고 동기식일 때는 한 프레임에 무조건 M개가 있어야 되고, 만일에 비동기식은 없는 데이터는 안 보내는 애들이면 한 프레임에는 그 타임 슬롯의 개수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는 알아서 봐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M입니다. M 해가지고 동기식일 때는 그냥 이게 M명이면 한 타임슬롯이 M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널이 N개 있다. 라는 그런 거죠. 그죠? 동기식 신문할 다중화 방식을 통해서 5개의 송신장치 채널을 전송 지연 시간이 없이 다중화한다고 한다. 각 채널이 200바이트. 그래서 이게 5명입니다. 한 프레임이 이거죠. 그래서 한 채널이 200바이트의 속도로 전송을 하고 각 채널에서 4바이트씩 다중화한다. 여기서 지금 이제 각 채널이 여기서 보낼 수 있는 정보가 200바이트 per sec로 전송을 한대요. 근데 한 프레임은요, 한 채널은요, 각 채널로 4바이트씩 다중화해요. 이게 4바이트예요. 그럼 얘는 1초에 200바이트를 보낼 수 있는데 하나의 타임슬롯에 보낼 수 있는 정보는 4바이트예요. 그럼 이런 4바이트 정보가 1초에 몇 개가 날아갈 거냐라는 것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4바이트씩 다중화하여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는 경우에 다중화된 링크에서 초당 전송해야 될 최소 프레임의 수와 초당 전송해야 되는 최소 비트 수. 그래서 이 다중화된 링크, 이게 여기죠. 다중화된 링크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당 전송하는 프레임의 개수. 그럼 이 프레임의 개수니까 우리 24채널처럼 여기 처음 4바이트의 정보는 여기 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바이트 정보는 여기 담고, 세 번째 4바이트 정보는 또 한 프레임 지나서 여기 담고 해가지고 이 선로에서의 프레임의 개수하고요, 다중화된 채널에서의 프레임의 개수하고 이 하나의 단말기에서 보내는 이 하나의 타임슬롯 채널의 개수, 이 개수 심볼 개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여기 전송 타임슬롯의 개수, 이 개수하고가 이 프레임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건 좀 조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24채널 방식 하면서 우리는 이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200바이트를 보내야 되는데 한 타임슬롯에 4바이트를 보내요. 그럼 1초에 200바이트를 보내는데 4바이트밖에 없으니까 이 프레임이 1초에 전송되는 이런 A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4바이트가 몇 개가 되면 200바이트의 관계가 될 거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X는 얼마예요? 50개죠. 그죠? 그래서 이런 4바이트짜리 문자, 거기 보낼 정보가 50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4바이트 보내고, 여기 4 보내고, 4 보내고, 4 보내고, 4. 이 4는 F4죠. 그죠? 그럼 다시 A4, B4, C4, D4, F4.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니까, 그러면 이 프레임이 1초에 50개가 날아가요. 그러면 이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비트 수는 4바이트가 5개 되니까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가 이 슬로에서는 총 50개니까 50개가 날아가니까 이건 1000바이트가 날아가요. 즉, 그 말은 200바이트짜리를 가진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니까 슬로에 날아가는 것은 200 곱하기 5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기식의 개념이죠. 동기식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하고 문제 푸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화된 링크에서 초당 전송돼야 되는 최소 프레임의 개수는 몇 개요? 50개. 그리고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는요, 1초에 1000바이트 날아가니까 비트로 물어보니까 8000비트.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어느 주파수 대역의 그 도약 확산, 주파수 대역 도약 확산인 프리퀀시 호핑 방식 시스템에서 4비트 주파수 도약 패턴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PN 코드가요, 발생기인데 이게 4비트. 그럼 4비트니까
4비트 단위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4비트 단위로. 그러면 여기 주파수 신세사이즈가 있는데 이 4비트가 오면 여기 0000부터 해가지고요 1111까지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걸 F0라고 하면 이건 15F0 하니까 총 주파수 개수가 얼마요? 16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6개의 주파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호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16개 하니까 우리 FDM이 16개가 됐을 때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16개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주파수 도약의 개수만큼 10km 대역 폭의 데이터를 변조한다. 하나가 10km 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 신호가 10km가 아니라 이게 그 하나의 대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대역이 1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10km가 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파수 도약의 개수만큼 10km 대역 폭을 가진 형태고, 그때 도약을 할 때 여기에 가운데 1km의 보호 대역을 쓴다. 보호 대역을 1km 추가한다. 그럼 이때 이 10km 대역 폭의 데이터를 변조한다면 이 프리퀀시 호핑 엑스프레스 스펙트럼 시스템의 전체 대역 폭으로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대역을 변조 대역을 이게 10km를 하는데 이게 보호 대역이 1km가 있으니까 이걸 몇 개를 쓴다고요? 16개 쓰거든요. 0000부터 해가지고 111까지 해서 16개의 주파수 쓰니까 이거 16개 있으니까 160이고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1km가 있으니까 이건 원래는 16km인데, 그죠? 16km인데 지금 이제 이 사이사이는 16번째하고 사이니까 이쪽은 없으니까 안 써도 되니까 15km가 추가된다라고 해서 10km가 16개 있고 그게 보호 대역이 1km는 15번 있다. 이런 의미로서 하니까 이건 160km고 이건 15km니까 175km가 답이다. 뭐 이런 형태로 답을 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원정보가 얼마다가 아니라 프리퀀시 호핑 하나 할 때의 대역폭이 10km다라고 하니까 뭐 이건 AM의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송신 측에서 110, 111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나 수신 측에서 받은 데이터가 이거 문제가 이상하더라고요. 110, 110이다. 이걸 나타냈다. 이걸 왜, 이 단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문제가 좀 좋은데, 그냥, 두 데이터가 있다. 두, 심볼이 있을 때 그 코드 워드들이 각각 이런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보냈는데 이걸 받았다. 아니, 오류가 3비트 난 건데, 그죠? 오류가 3비트 난데 이걸 해밍 거리로 해서 오류 정정 능력을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 문장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요.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두 코드 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코드 워드 사이에 해밍 거리, 최소 해밍 거리를 구하면, 이건 최소 해밍 거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밍 거리죠. 하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하나, 둘, 세 개다. 그래서 D는 3이다. 그러면 이게 D가 3일 때 최소 해밍 거리 얼마고? 3이고. 그 다음에 검출할 수 있는 비트 개수는요, D민 빼기 1, 그죠? 2고, 그죠? 정정은 홀수니까 2분의 3 빼기 1 해서 1비트. 검출은 2비트. 뭐, 이런 형태다라고 해서 답은 3, 2, 1. 뭐, 이 답되는 건. 근데 답은 누구나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의미. 자, 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건 모의고사 할 때도 했고, 그냥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랜은 링형, 스타버스형을 쓰지만 메시형은 선이 너무 많아서 안 쓴다. 무슨 통신 기술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낮고 지원하는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장 낮아서 저전력 및 저가의 기기 제어에 가장 적합한, 그래서 소비 전력도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률도 낮은 이 직비죠, 그죠? 직비다. 뭐 이건 로우 데이터 레이시잖아요, 그죠? 이건 적당한 뭐 데이터 레이시고 이건 하이 데이터 레이시고, 그죠? 자,
뭐 이것도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프리엠프시스하고 디엠프시스 회로가 주로 사용되는 변조 방식. 그래서 FM 송신기에서는 프리엠프시스 쓰고 수신기에서는 디엠프시스 쓴다. 맨날 이야기했던 거. 뭐 이건 제가 점수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14번은요. IEEE의 802 표준에서 정의된 그 1000 베이스 T. 이더넷이죠. 그죠? 이더넷 형태에서 1000 베이스 T라는 이런 랜 매체 규격에 대한 설명이다. 전송 매체 규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10이라는 것이, 1000이라는 것이 1메가bps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00메가bps. 그래서 10을 쓸 때는 10메가bps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을 썼으니까 1000메가bps인 1기가bps. 그래서 이거 기가빗 이더넷이죠. 기가빗 이더넷이고, 이거 베이스는 뭐라고요? 베이스밴드죠. 그죠? 브로드밴드가 아니라 베이스밴드 전송을 나타내는 거고. T는 이게 FTP, 톨드, 뭐 이런 트위스트 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보니까 뭐 차폐 연성 케이블이더라고요. 골드. 이런 형태가 차폐 연성 케이블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보통 우리가 그 RJ45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서 어쨌든 차폐 연성 케이블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0 베이스 T에서 T는 뭐라고요? 이 T는 차폐 연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실드 축이죠. 비차폐 연선이다. 그래서 이 T는 언실드 형태로 쓰는 비차폐 연선이다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이 케이블만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건 점수 역시 주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걸 몰라도 이게 10이 1000이라는 게 1기가bps다. 자, 15번입니다. 송신기하고 수신기에서는 믹스를 사용한다. 이 믹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믹스하면 우리가 수신기에서 보통 RF 정폭하고, 그 다음에 혼합기 하고, IF 정폭하고 AF 정폭에서, 건파에서 AF 정폭에서 하는 이런 것과 송신기에서도 반송파 만들어서, 그죠? 만드는 반송파에서 이 MT가 있으면 MT하고 믹스를 해서 변조, 믹스가 변조니까 정폭해서 멀리까지 보낸다. 이건 송신기고 수신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믹스를 쓸 때 이 반송파 발진기, 구부 발진기 이런 것들을 쓰긴 해요. 근데 믹스 자체가 발진기와 함께 구성된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꼭 맞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주파수 혼합기를 쓸 때 구부 발진기 써서 이거하고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너레이터 발진시켜서 MT를 믹스시키니까, 믹스를 쓸 때는 이 발진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같이 구성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송신기에서는 송신기에서는 뭐요? 이거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거고, 수신기에서는 높은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로 낮춰주는 거고 하니까 송신기에서는 신호를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건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신호의 세기를 증폭한다. 이 믹스를 하면, 주파수 혼합을 하면, 우리 데시벨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는 정폭기니까 이덕이 플러스고요. 플러스 dB고, 이게 주파수 혼합기를 쓰면 이덕이 줄어요. 마이너스 5dB 정도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 믹스 자체가 신호의 세기를 정폭하는 일은 없어요. 정폭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원하는 대역폭을 갖도록 제어한다. 믹스는 두 주파수를 곱해가지고요. 곱해가지고 주파수를 천이하는 쪽에 사용하는 거고, 원하는 주파수 대역폭을 갖도록 한다. 그건 뒤쪽에 있는 이제 밴드패스 필터가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여기도 밴드패스 필터가 있으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믹스는 원하는 주파수를 대역폭을 갖도록 제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는 거니까 일단은 디귿은 틀렸고요. 디귿은 틀렸고, 가나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 맞지는 않고, 나는 확실하게 맞으니까 나라, 이게 나다, 가나, 나는 확실하게 맞네요. 그죠? 다 사용되니까 뭐 가나에 해당되는 4번 정도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FM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송신 전력을 크게 하면 된다. 그래서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송신 전력을 크게 하면 된다. 우리는 FM은 진폭이 일정하거든요. 진폭이 일정하고 나중에 SMB를 할 때요. 그 SMB를 좋게 할 때는 이 델타 F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델타 F가 크면 검파할 때 SMB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신호의 세기를 크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뭐 잡음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니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FM 변조를 할 때 델타 F를 크게 해서 SMB를 좋게 하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진폭 송신 전력을 크게 한다. 뭐 이 관점으로서 SMB를 좋게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틀렸다고는 말은 못 해요. 기본적으로 신호를 세게 보내면 뭐 외부적인 잡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수신 쪽에서 신호가 크게 와요. 그럼 신호가 크게 오면 거기서 델타 F를 추출해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은 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는 이겁니다. 신호의 품질 향상이라는 말이 SMB거든요. SMB를 좋게 하려면 진폭을 크게 하는 것보다 뭐예요? 델타 F를 크게 하는 거고. 그럼 델타 F를 크게 한단 말은 K의 VM이니까 신호파의 진폭이고, 얘는 송신 전력에서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은 반송파거든요.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을 크게 한다는 것은 큰 상관없고, 이 신호파 진폭은 크게 하는 건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맥락이 안 맞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무작정 틀렸다고 말하기는 불편한 그런 보기인 것 같습니다. 변조된 신호의 크기가 일정하다. 변조된 신호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FM은 변조되면 신호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폭은 일정하다. 주파수만 달라진다. 그죠? 이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맞다. 변조된 신호의 위상이 일정하다. 주파수가 변동을 하니까 위상 각변조잖아요. 그죠? 위상도 같이 약간 변동하는 형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포락선 검파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참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이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파수 변별기가 미분기하고 포락선 검파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주파수 변별기가 미분기하고 포락선 검파기 있어서 그 포락선 검파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에 보면 포락선 검파기가 거기 주파수 변별기 내부에 들어가는 요소 해가지고 나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락선 검파기가 있다라고 한 거고, 지금은 그냥 이건 AM 시스템에서는 포락선 검파를 하는데 FM에서는 포락선 검파를 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 변별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틀린 거로 나와 있는 보기고,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만 아는 입장에서는 무작정 틀렸다고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한. 그래서 일단은 나가 확실하게 맞으니까 일단 나를 맞다라고 해놓으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게 AM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구나. 그리고 얘도 그냥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이 지금 SMB를 좋게 하려면 델타 F를 크게 해야 되지, 반송파의 이 송신 전력은 무조건 반송파 전력입니다. 반송파 전력을 크게 하는 거하고는 큰 상관없구나 라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통신에서 반송파 전력을 크게 하는 게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이의 제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일단 요거 포락선 검파기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거, 주파수 변별기 내부에 포락선 검파기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신호 품질은 무조건 신호를 크게 하면 뭐 나빠지진 않을 거잖아 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의 제기도 해볼 만한데, 근데 학생들이 이걸 틀렸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건 나가 틀렸을 것 같진 않으니까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채널 코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채널 부하를 거친 신호는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친 후 전송된다. 그래서 이건 국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형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 저는 느낌은 아, 이런 의도겠지라고 하면서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하듯이 소스 코딩, 채널 코딩, 라인 코딩 해서 전송을 한다. 원 데이터가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채널 부하를 거친 신호, 채널 코딩을 한 신호는 다시 여기서 압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압축 과정 없이, 그러니까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친 후 전송하는 게 아니라 채널 코딩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압축 안 하고 바로 변조해서 전송한다. 이게 틀린 보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 채널 코딩을 거친 신호는 어쨌든 데이터 압축은 여기서 했으니까 압축 후에 국어적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읽으면 여기 데이터 압축을 하니까 압축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뭐 조금은 글자를 그죠? 채널 부하를 거친 신호는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친 후 채널 코딩을 한 신호를 이게 는이 아니라 를 그죠? 를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친 후에 채널 부하를 한 후 데이터 압축 과정을 또 거친 후. 이 국어적으로 다 이상하네요. 어딜 봐도. 근데 의미는 이거 같습니다. 채널 부하를 거친 신호는 데이터 압축 과정. 여기서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친 후 전송된다.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것 같으니까 이건 틀린 보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널 부하 과정을 거치면 전송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진다. 이 채널 코딩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오류 제어를 위해서 잉여 비트를 추가하는 거. 그래서 비트 수가 늘어난다.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선로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다. 터보 코드, LDPC 코딩 등 최신 통신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 LDPC도 수업하면서 몇 번 밑줄 긋고 좀 익혀놓으라고 이야기한 단어 같은데 어쨌든 터보 코드도 하고 이게 요즘 무선에 쓰는 거죠. LDPC는 유선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고 리더스 올루몬 BCH 코드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하죠. 그죠? 다음 주어진 값을 갖는 사항에서 최대 전송 속도를 샤넬의 식을 활용해서 구한 거. 샤넬의 채널 용량 C는요. BW에 로그 2에 1 플러스 SN이다. 근데 대역폭은 1메가니까 이건 1메가. 그래서 이건 1은 사라지고 단위가 메가 bps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1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이제 SMB를 보니까 신호 전력은 13dB, 노이즈는 3dB니까 SMB는 얼마요? 10dB는 10배. 그죠? 그래서 이건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답이죠. 그죠? 1번인가요? 디지털 전송에서 16PSK로 전송하는 경우와 16QAM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QAM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16PSK로 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심볼률이 동일할 경우 이런 단어가 나와야죠. 그죠? 안 나와도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려면 동일한 심볼률로 전송할 때 16QAM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16PSK보다 높다가 아니라 같죠. 그죠? 두 방식 모두 전송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16PSK, 16QAM이니까 전송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하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진폭과
진폭과 위상을 다르게 하고, 이건 하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위상만 다르게 하다 보니까 주파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 필요한 대역은 심볼률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평균 전송 전력을 갖는 경우에 16psk의 오류 확률이 더 낮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건 16QAM하고 성상도를 비교했을 때, 그죠? 성상도를 했을 때 16psk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육. 이거였고, 그럼 평균 에너지가 동일하단 말은 여기는 16QAM은 그죠?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16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는데, 조금 이걸 크게 그렸네요. 조금만 줄였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에너지, 평균 에너지하고 이 심볼의 평균 에너지가 동일할 때, 요 간격보다는 이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얘가 오류 확률이 더 낮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죠. 그죠? 두 변조 방식의 성상도는 동일하다가 아니라, 이게 16psk 성상도고요. 16QAM 성상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OSI 계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물리 계층에서는 ARQ 재전송이 수행된다라고 했는데, 이 ARQ는요, 보통 오류 제어 쪽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은 라우팅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라우팅 기능은 네트워크 계층, 그죠? 압축 및 암호화는 응용 계층이 아니라 표현 계층. TCP, UDP는 전송 계층. 이건 맨날, 이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퓨리의 변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시간 영역에서 사각 플스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싱크 함수가 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시간 영역 사각 펄스는 주파수 영역에서 싱크 함수 형태를 갖는다. 시간 영역에서 상수를 갖는 함수는 1이죠. 그죠?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델타 F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임펄스 함수를 갖는다. 시간 영역에서 코사인 함수의 곱은, 이건 시간 영역에서 코사인 함수의 곱은이란 말이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뭐 이런 걸 곱은이라는 걸 말이겠죠. 그죠? 그럼 이건 주파수 영역으로 하면 MF 2분의 1에 M의 F-FC 플러스 M의 F 플러스 FC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코사인 함수를 곱하는 것은, MT에 곱하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천위를 이렇게 발생시킨다. 시간 영역에서 미분한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J오메가를 하나 곱해주고, 시간 영역에서 적분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J오메가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건 확실하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풀면서 답이 이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생각을 좀 했던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의 경로 감쇄는 이 TX고요. 여기는 TX고, 여기 RX입니다. 그래서 송신기하고 수신기의 경로 감쇄는 여기 선로가 있는데 1km, 3dB per km입니다. 1km 선로가 갈 때 선로의 길이가 1km가 되면 3dB씩 손실이 발생한대요.
근데 수신기에서 잡음 전력은 10mW. 수신기에서 노이즈가요 10mW래요. 그리고 수신기에서 SNR은 리시브라고 할까요? 이건 10dB.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수신기에서 잡음 전력이 10mW인데 SMB가 10dB 이상이 된단 말은 이 수신기에서 신호, 리시브 되는 신호의 최소 레벨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건 SMB가 10dB니까 신호가 잡음보다 10배 커야 되니까 최소 레벨은 10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10dB 이상이니까. 그래서 10dB 이상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100mW 이상이 수신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송신 전력은 여기는 44dBm이래요. 그러면 44dBm이면 얘는 뭐 얼마가 일단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될 거고, 이때 중간 지점에서 중계기 한 개 위치하고 있고 중간에 중계기 한 개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이 중계기는 송신기에서 중계기 사이의 경로 감쇄를 모두 보상하도록 증폭을 한다. 얘가 여기까지 올 때 이 중간에 있는데 이까지 올 때 경로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LT가 있을 건데 LT를 여기서 다 보상해 주도록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하도록 증폭한다. 이때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자, 그러면 여기 수신 레벨이 100mW 이상이니까 이거 20dBm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20dBm 이상이 수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4dBm을 보냈어요. 그럼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정폭기에 정폭돼서 나온 출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의미는 이 정폭기에서, 중계정폭기에서 정폭돼서 나오는 출력이 얼만데 라는 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얼마겠어요? 이게 선로에서 이걸 보냈는데 여기서 보내주는 게 이건데 선로에서 감쇄가 일어나요. 근데 감쇄가 일어나는데 정폭을 했을 때 이 정폭기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게 중계기는 송신기에서 중계기 사이의 경로 감쇄를 모두 보상하도록 증폭하는, 이게요, 여기 손실이 있어도 손실된 것만큼 증폭이 되니까 여기가 나오는 게 44dB예요. (44dBm) 그래서 44dBm이 나오게끔 한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20dBm 이상이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24dB. 24dB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4dB니까 1kg당 3dB니까 얘는 8km 정도의 거리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은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순간 당황스러웠던 게요, 요거요.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이 용어를 확실하게 적어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송신 전력이 44dB일 때 중간 지점에서, 정중앙이라고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중간 지점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냥 중간에 어디 지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지점이 돼버리면 얘는 어디가 되는,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 정중앙이다라고 하면 딱 여기가 맞는데 그냥 이 사이 어디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문제의 답이 이상한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말을 좀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정중앙이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정중앙이니까 이 문제는 여기가 8km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도 8km다 라고 되는데, 이건 정중앙이 아니라 그냥 중간 지점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이거 중간, 이 사이 어딘가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국어 선택을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8kg니까 여기도 얼마요? 8kg. 그래서 총 답은 16kg가 됩니다. 물론 중간이라고 하면 정중앙을 이야기하나요? 네. 사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를 짝지은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품질.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SMP. SMB가 이것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디지털은 뭐 EBN0라든지 비트 에러 레이트 이런 걸 가지고 통신 품질을 측정하죠. 그죠? 이건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될 내용 같습니다. M진 QAM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한다. 이때 16진 QAM 방식에 비해서 유효함. 이거는 16이니까 4비트 심볼당. 256은 심볼당 8비트가 되니까 이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는 동일한 보유를, 심볼류를 전송한다면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죠? 2배가 될 거다. 제대로 된 거 맞나요? 마지막 문제네요. OFDM 전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전송 방식이다. OFDM. 무선랜에서 사용하고 있죠. LTE에서 사용되는 전송 방식이고요. 시간 영역에서 가드 인터벌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보호 구간이 필요하다. 주파수 영역에서 서브 캐리어 간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보호 대역 안 쓰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서브 캐리어에 아예 겹쳐서 보내죠. 그죠? 겹쳐서 보낸다.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풀어봤고요. 제가 풀면서 괜히 뭐 대도 안 하는 꼬투리를 국어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들이 좀 들어보고 뭐 의미가 좀 맞다라고 싶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하라고 제가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약간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안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냥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아무튼 문제를 봐서 알지만 풀만한 문제, 깊은 내용은 없어요. 그죠? 깊은 내용은 없는데 넓은 내용으로서 문제를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범위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넓게 나왔고, 그리고 시험의 깊은 내용은 진짜요. 이게 아까 23번이 그래도 혹시, 22번이 혹시 뭐 털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21번은 잘 풀었겠죠? 아까 17번이 카페에서 이제 학생이 글을 올려줘가지고 제가 그걸 답변도 했는데, 그걸 추가 답변을 여기서 한다고 말을 좀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8번은 좀 틀렸을라나요? 8번 정도가. 그래서, 근데 뭐 통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틀릴 만한 내용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알고 보면 이렇지만 이런 문제가 말로써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시험장이 되면 진짜 전신에 실수하고 그런 게 생깁니다. 생겨서 점수는 이건 고득점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장이라서. 근데 뭐 물론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야 뭐 고득점이 나오겠지만, 그게 보통 한 친구들이라면 한 8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뭐 1년 준비하신 결과입니다. 그죠? 이제 다른 그 국회직 빼고는 올해 7급, 국회직하고 7급 빼고는 올해 이제 시험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계속 좀 열심히 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이제 좀 휴식 좀 취하시면서 마음 좀 가다듬고 뭐 좋은 결과 나오길 그렇게 한번 빌어봅시다. 자, 아무튼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